네, 노인 폄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결국 논란 4일 만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른바 50억 클럽의 핵심 피의자 박영수 전 특검은 또다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이슈들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복기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민주당 혁신위 김은경 위원장,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논란 4일 만에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다만 사퇴에 대해서는 질문을 받자 선을 그었는데요. 일단은 김 위원장의 사과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부터 한번 여쭤보죠. 다소 좀 늦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 같고요. 담백하게 처음부터 이런 논란이 일어났을 때 저의 발언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죄송합니다 하는 책임을 지는 모습을 일찍 보였어야 되는데 이게 4일 동안 미루면서 오히려 논란만 더 증폭시킨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주당 혁신위에 대한 당내 또 당외에서도 과연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와 걱정들이 좀 있는데요. 이번 논란과 그리고 늦은 사과 이런 것들이 혁신위 활동에 아무래도 큰 부담만 더 가중시키는 이런 결과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제 복기왕 대변인께서도 시기적으로 좀 늦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동안은 해명은 있었지만 오해라는 입장이었잖아요. 사과에 나선 배경은 어떻게 보시는지 또 마찬가지로 사과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도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사과할 뜻이 진정으로 있었다면 곧바로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사실 뭐 사과를 하면은 사과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그런 풍토가 조성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정치권에. 그런데 그 사과에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저도 이제 김은경 위원장 발언하는 걸 들었는데 사실 짧게 보고 읽고 받았지 않습니까? 진정성이 느껴지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국민들이 진정성을 느끼겠느냐. 특히 어르신들이 그 사과의 진정성이 담겨 있다고 보실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좀 시기적으로 늦은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을 떠나서 과연 그 사과문에 사과의 말씀에 진정성이 담겨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인데 좀 그렇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이다 그런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진정성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뭐 사과를 하기도 했고 대한노인회를 김은경 위원장이 직접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또 박광훈 원내대표를 찾아갔고 어제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양이원영 의원 동조 발언을 해서 좀 논란이 됐었는데 네. 또 어제 찾아갔잖아요. 네. 그러면 이를 기점으로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일단 관련 논란 자체는 좀 사그러들 수 있다고 보십니까? 민주당에서는 이 논란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릴 것이고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논란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애쓸 텐데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논란들인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이 사회적 파장이 큰지에 대해서 아마 김은경 위원장이 이번에 절감했을 터인데 본래 발언의 취지는 중학교 1, 2학년 정도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오길래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그 사례 자체를 언급한 것 자체가 어르신들께는 굉장히 결례가 될 수 있는 사례인 것만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김은경 위원장이 교수 출신이고 그리고 정치는 한 번도 안 해봤고 정치 언어를 모른다라고 얘기를 본인이 직접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냥 정치인이 아닌 교수의 어떤 입장에서 그런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그 지금은 대표 다음으로 영향력 있는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정치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그에 맞는 준비된 발언과 정제된 발언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번 발언은 일단 김은경 위원장이 사과를 하면서 좀 앞으로 어떻게 사그라들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다른 발언이 있는데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직함을 뺀 채 윤석열 밑에서 통치를 받는 게 창피했다. 임기를 마치는 게 엄청 치욕스러웠다. 이런 발언이에요. 이 내용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참, 그러니까 김은경 위원장의 생각이 좀 상식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은 뭐 공감원 부위원장으로 있으면서도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이 돼서 금감원 부원장이 2명이 사실 사퇴를 했는데 보통 부원장들은 함께 사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거든요. 보통은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김은경 위원장 같은 경우는 2번의 위원장이 바뀔 때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임기를 다 채웠단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치욕적이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그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저는 김은경 위원장이 왜 이 부분 앞서 그 뜻이 뭐 여명 투표권 이 부분 여명 투표권이라는 그런 단어 자체도 전 처음 들어서 처음에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말에 동조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동조를 한 것이 그 아이가 말이 맞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가 됐던 것이죠. 말하자면 김은경 위원장의 생각은 청년은 내 편이고 노인들은 내 편이 아니다. 편갈라서 생각을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 전체를 하나로 보지 않고 내 편으로 편갈라서 한다는 그런 생각이 사고의 기저에 깔려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 또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칭호도 쓰지 않고 윤 대통령 치하에서 치욕이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사고 방식이 기본적인 습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이 나온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은경 위원장 앞으로 오늘도 뭐 사과문을 작성해서 발언하신 것이 혹시 실수할까 봐 싶어서 그럴지도 모르는데 앞으로도 발언 속에서 상당한 문제점들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게 뭐 철없는 철이 없다. 교수들이 철이 없어 교수들도 반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철없는 교수들. 교수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교수들이 다 철이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혁신위원장으로서 과연 온당한 것인가? 특히 저는 그 위원장을 보면서 민주당 혁신은 내부 혁신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투표권을 가지고 얘기를 하냐는 말이죠. 1대1 그러면은 그런 미래가 짧은 사람하고 미래가 긴 사람하고 그러면 1대1로 참정권을 주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있는 미래가 없는 사람들 또 부가 짧은 사람들, 교육이 짧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다 차별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기본적인 생각이 있을 수 없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 분이 지금 혁신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내부 혁신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인데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식의 혁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일단 총체적으로 좀 쓴소리를 해 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발언으로 좀 다시 돌아보면 국민의힘에서는 그렇다면 그런 마음이었다면 왜 중도 사퇴하지 않았는가 뭐 이런 목소리도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그 부원장도 어쨌거나 임기가 3년이 보장된 자리이고 그리고 소비자 보호와 관련돼서 책임을 지는 이런 업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임기를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법학자로서의 자기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임기를 다 마친 건데 이 부분도 일반인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못마땅해하고 가뜩이나 지금 그 윤 정부에 대한 긍정보다는 부정이 훨씬 더 높은 여론이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서 일반인들은 많은 발언들을 해요. 부끄럽다, 창피하다, 대통령 또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험한 말들도 할 수 있어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혁신위원장은 이제는 대표 그 다음으로 당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란 말이죠. 아무리 정치인 출신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래서 저런 발언은 굉장히 적절치 못한 발언이고 비판받을 수 있는 소지를 스스로 생산해내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더 혁신위원장으로서 활동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은 기간 동안에 그 언행에 정말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충고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김 위원장의 발언 논란 지금 쭉 짚어보고 있는데 사실은 제일 당황스러운 건 민주당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혁신을 주도해야 하는 혁신위원장이 이렇게 발언 논란이 생기다 보니 자 그렇다면 앞으로 혁신위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앞으로 좀 가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주목이 되고 있거든요.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저도 참 혼란스러운데요. 예. 그러니까 현재 있는 당내 혁신
다소 비민주적이거나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중간중간에 국민의 여론을 묻는 차원에서 일부 논란을 양산시키기도 하고 하는 형태로 운영돼야 되는데요. 보면 청년 좌담회 사실 굳이 할 필요 없었던 그 내에서 어떤 청년들의 제안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할 필요가 없었던 혁신위 활동이고 그리고 뭐 불체포 특권 포기라든지 이런 것들 굳이 혁신위에서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 의제들을 갖다가 계속 건드리면서 민주당 입장이 굉장히 곤궁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뭐 당내에 있는 많은 인사들이 혁신위에서 어떤 혁신적 안을 가져올까라는 기대보다는 또 어떤 논란을 자초할까라는 우려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금 상황 속에서 혁신위에서 어떤 그 혁신적인 안을 내놓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안 자체에 힘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혁신위에 앞으로 뭐 남은 한 달 정도의 이제 활동 기간이 좀 남은 것인데 그 기간 동안 어떤 내용을 가져올지 내놓을 수 있을지 참 불투명한 상태이고 예. 혁신위원장 스스로 앞으로 뭐 혁신의 의지를 가지고 활동을 계속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 현재 상태에서 혁신위 활동을 계속하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스스로가 낳게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혹시 없을 것 그러면 같아요. 비명계에서 이야기하는 조기 해산, 그 혁신의 조기 해산 가능성, 필요성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재 비명계라고 하시는 분들이 몇몇 분 안 되거든요. 예. 몇몇 분 안 되는 분들이 반복적으로 이제 당의 주요 활동에 대해서 비판이 아니라 거의 비난, 공격을 해 오고 계신데 예. 조기 해산을 통해서 어떤 대안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기 해산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기 해산을 그 다음에 이라는 대안을 적어도 당내 인사라면 그리고 당에 대한 애정을 갖고 충고를 하는 거라면 저는 그렇게 좀 대안까지 함께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예. 지금 현재 혁신을 해산하고 나면 그 다음은 사실 민주당에서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답답한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네. 것이 현재 민주당의 처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연국 대변인께서는 앞서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두고 이제 내부 혁신부터 좀 힘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 보시기에 지금 민주당 혁신이 어떻게 좀 흘러갈 거라고 보이세요? 김은경 혁신위원장에게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주지 않았습니까? 예. 이재명 대표는 지금 아직까지도 김은경 대표의 이런 노인 폄하 발언에 대해서도 한마디 말씀도 없습니다. 뭐 휴가가 지금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당이 지금 혁신위원회가 지금 물 건너갈 판인데 이런 노인 폄하 발언으로 인해서 전국이 발칵 뒤집혔는데 지금 휴가 즐길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이재명 대표는 김은경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봅니다. 전혀 본인이 대신 뭐 사과의 뜻을 전한다든가 뭐 융화를 표현하는 것 한다든가 전혀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본인이 임명을 한 김은경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고 김은경 위원장도 오늘 기자들의 질문에 사퇴 의사가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 혁신이 계속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퇴 의사가 전혀 없다는 얘기인 것인데 저는 김은경 위원장의 만약에 중도에 사퇴한다면은 아마도 민주당은 스스로 혼란스러운 상태를 초래하는 것이고 또 앞으로 민주당의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올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만약에 비회기 중이 아닌 회기 중에 온다고 했을 때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지금 비회기 중에 이제 윤관석 의원하고 이성만 의원에 대한 영장이 지금 청구가 돼서 체포 동의안이 관계없이 이제 출석을 할 수밖에 없는 날짜가 정해지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두 사람이 구속이 되고 그다음에 또 회기 중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범위 내에서 말씀을 그렇게 됐을 제가 거기에 대해서 경우에는 반박을 해야 되는데 혁신위뿐만 아니고 민주당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된다고 보입니다. 일단은 뭐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 책임론
에 대한 말씀에서 이제 연장선상에서 제가 여쭤보자면 복경 대변인께는 이런 질문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혁신위 공방에 대해서 그럼 일단 1차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책임이 있는 것인가? 어떤 입장을 표명을 해야 하는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이거든요. 어떤 답변하시겠습니까? 혁신위원장을 임명을 하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가 결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한 큰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이재명 리더십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꼴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과를 한다라고 하면 혁신위원장 사퇴는 불가피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혁신위원장이 공식 사과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혁신위의 활동을 지켜보고 그리고 혁신위원장 스스로의 판단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 대표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다 져야 되는 건데 과거 뭐 국민의힘 전신 정당에서 형수 성폭행 논란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당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사과 안 했습니다. 그 당사자들이 이제 책임을 지고 고취를 정하고 뭐 이렇게 됐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책임으로부터 이재명 대표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답답함이 숨어 있는 겁니다. 예. 혁신위가 실패를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재명 대표의 책임으로 가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가 혁신위원장 첫 번째 지명했을 때 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다시 혁신위가 떴는데 이 자체가 실패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민주당은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곤혹스러운 입장일 것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도 휴가 중이고 김기현 대표도 휴가 중인데 김기현 대표는 이런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민주당 해체만이 답이다. 이 내용 들으셨습니까? 네, 들었고 천벌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표현도 하고 그러셨는데 이게 사실 부메랑이 될 겁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많은 실언들을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거 이재명 대표의 형수 욕설 논란까지도 끌고 와서 다시 또 진흙탕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상대방의 실수에 대해서 아이고 옳았구나 하고 박수를 치는 이런 모습들 우리 국민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 대표로서 나름 좀 품격을 지켜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존재감 없는 당 대표라고 지금 뭐 여론과 또 그 당내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당대표가 아닌 일반 그 정치 초년생들의 언어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거워야 되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의 언어가 대통령의 언어가 아닌 그냥 일반인의 언어다.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보이고 비판받는 것이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당대표도 당대표다운 그런 언어 선택들을 했으면 좋겠고 거꾸로 돌려드린다라고 하면 국민의힘은요 역사상 처음으로 탄핵당한 정당이에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역사의 뿌리는 전두환 민정당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정당의 뿌리입니다. 없어져야 할 정당이죠. 존재해서는 안 되는 정당이죠. 계속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공격만 한다라고 하면 우리 정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적어도 대표들은 그러한 험한 말은 가급적이면 삼가했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싸움을 거시네요 지금. 존재해서는 안 될 정당이라고 말씀하실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지금 뭐 민주당의 해체가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김기현 대표가 없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김기현 대표 예상 가능한 얘기를 한 겁니다. 민주당 해체가 지금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혁신위도 마찬가지고 혁신이 실패해서 좌절한다 그러면은 민주당 당연히 존재 여부가 지금 논의되는 그런 상황이 올 그럼 겁니다. 어느 정도 타당한 발언이었다라고 타당한 보시는 거예요? 발언입니다. 그 현실 가능한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이제 발끈하는데 자기 당이 없어진다, 해체된다 하는 게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만 지적 가능한 부분이고 국민들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다 그렇게 생각해온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대표 그런 사법 리스크를 가지면서 계속 이제 어쩔 수 없이 당 대표로서 유지시켜 왔던 부분인데 이제 막판에 와서 만약에
본인 대표가 만약에 구속되는 상황이 오고 혁신위가 붕괴되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은 당이 해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김기현 대표 당연히 그런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건 누구나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네. 안 이게 그렇습니까? 그 서로 정당 간의 존재 타당성 이야기로 넘어가다 보니까 사실은 근데 이런 부분은 뭐 국민이 그리고 국민의 여론 민심이 어디로 향하느냐에서 자연스럽게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또 내년 총선도 함께 지켜보시죠.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 이야기인데 지난번 영장이 기각이 됐고요. 그래서 다시 영장이 청구가 돼서 오늘 법원에 박영수 전 특검이 출석을 했고 지금 영장 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두 분의 의견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복경 대변인께 먼저 여쭤보죠. 통상적으로 두 번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나서 구속이 안 된 경우는 별로 못 봤습니다. 만약에 이번마저도 그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는다라고 기각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 검찰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검찰의 봐주기 수사다, 영장이 부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기각을 위해서 부실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을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박영수 특검 봐주기다. 그리고 왜 박영수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특수관계인이고 실제 법조 내에서 박영수 라인의 윤석열 대통령 당시 검사가 이제 포함돼 있고 그리고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도 과거 부산저축은행 대출 의혹과 관련되어서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일선 검사로서 관련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박영수 특검만큼은 최대한 봐주려고 한다라는 것이 세간의 의혹이었어요. 그런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데 첫 번째 영장이 기각이 됐으니까 역시 그래라고 국민들은 불신을 갖고 검찰을 바라봤었는데 이번에 이제 두 번째 그 영장 청구에서 이것마저도 기각된다라고 하면 저는 그 전체 그 대장동 관련 모든 의혹에 있어서 여당은 봐주고 검사는 봐주고 야당만 죽인다. 이런 검찰 집단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실제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좀 더 꼼꼼하게 그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보고 네. 그러다 보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전망하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이번 영장에는 또 새롭게 적용된 혐의도 있고요. 구속 여부 마찬가지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구속이 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영장이 기각됐을 때 국민들의 긴 분노가 이제 하늘을 찌를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의 혐의점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특검을 하신 분이라고 해서 구속을 시키지 않느냐. 일반인 같았으면 벌써 구속이 됐다 하는 얘기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번 법감정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그 혐의 내용으로 봤을 때도 구속이 될 수밖에 없는 사유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특검을 뭐 정치적으로 했을 때 박영수 특검 특별검사를 그때 누가 추천을 했습니까? 이런 부도덕한 인물을 말하자면은 대장동 일당들과 함께 공모를 했던 것 아닙니까? 대장동 일당들로부터 돈을 받고 거기에 대장동 사업이 가능하게끔 문을 열어준 사람이 지금 혐의점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박영수 특검인 것이에요. 그때 특검으로 임명되기 한참 전의 일입니다. 그런 인물을 추천한 추천한 정당이 민주당입니다. 그 당시에는 야당이 추천했기 때문에 우리로 봤을 때는 두 명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어요. 그런 부도덕한 사람을 특검으로 추천을 한 정당이 민주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석했을 때는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저는 박영수 특검을 비롯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부분은 박영수 특검을 비롯해서 그 50억 클럽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정말 특검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국민들로 봤을 때는 그러면은 사법적 고위 사법 관계자들은 다 그러면 법을 빠져나가느냐 이런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치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논의를 하고 특검을 해서라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사안이 무엇이느냐라고 하면 사실 이 내용도 빠질 수가 없는데요. 부실 시공 관련된 부분입니다. 어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나온 긴급 대책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두 분의 평가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일단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 계약 해지권에 대한 부분 좀 눈에 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질문 드려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불안하다. 이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이제 나온 대책이 이제 입주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을 하고 입주 예정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도 가능하게 하자는 부분인데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계기로 해서 LH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이 있어야 돼. 개혁이 있어야 됩니다. 공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이 LH에 대해서는 특히 무슨 기업 자체를 해체시켜서 새롭게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분명히 이번에 손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LH 지난번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얼마나 국민들이 분노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오는 거 보면은 이 LH 직원 3급 이상들의 절반 이상이 LH와 계약을 맺고 있는, 말하자면은 LH가 갑이고 월회사 계약을 맺고 있는 을회사에 이직을 해서 다시 재취업을 해서 다니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공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번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LPR라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LH, LPR들을 척결해야 됩니다. 마찬가지 질문 드리죠. 네, 과거 부동산 투기 의혹 때도 LH가 그 중앙에 서 있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부실 시공과 관련해서 또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 문제는 계약자들에게 손해배상 그리고 계약 해지권 이런 것을 준다라고 해도 계약 해지를 한 사람들, 내 집으로 들어갈 가능성과 꿈과 기대를 갖고 있었던 이분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그 이전에 전제가 좀 빠져 있다고 봐요. 현재 15개 그 지구의 그 아파트, 제가 살고 있는 아산에도 이제 LH 14가 있는데, 네. 어떻게 안전을 담보할 것이냐,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안전을 어떻게 담보할지를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빠져 있어요, 논란에서. 안전을 담보하는 조치들을 최대한 취하고 이것으로 인한 그 확신을 국민들에게 주고, 그러고 나서 이 아파트에서 사실지 안 사실지에 대한 판단을 이제 소비자가 하시라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그 전제는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좀 사실 알맹이가 다 빠진 대책 아닌가 싶습니다. 불안감 속에서 그 아파트에 어떻게 올라가서 잠을 자겠어요. 자칫 부실해서 그 지하 주차장에 주저앉는다라고 하면 연쇄적으로 건물 자체가 넘어지거나 폭삭 주저앉을 수 있는 이런 그 상황인데, 그 걱정을 그대로 두고 손해배상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대책이 아니다라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도 그렇습니다만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LH가 시공한 아파트 전체 그리고 민간 아파트까지도 전수조사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전수조사를 하는 아파트를 다 밝힐 수도 없겠죠. 그렇지만 이제 문제가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수조사를 해서 아파트 이름이 나온다 그러면 더 불안을 가중시키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민주당에서 혹시 아파트 전체를 다 밝히라면 이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이후에 그 대책을 세워서 안전에 대한 담보가 돼야 되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량판 공법이라고 하는 그 공법이 도입된 LH뿐만 아니라 그리고 민간 업체에 대해서도 안전 점검을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도 그런 문제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회에 그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검토와 어떤 전환 바뀌어야 될 정책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정책의 변화를 주는 그런 계기로 삼아서 대한민국의 안전을 조금 더 한 단계 올리는 이런 기회로 좀 삼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무량판 공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질문도 좀 드려봐야겠습니다. 이제 무량판 공법 관련해서 당정에서는 이 공법 자체가 문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나왔다, 이 책임론에 대한 부분을 꺼내들고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LH 그 부실 시공 논란과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 탓이라고 국민들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뿌리 깊은 건설 부조리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인데, 뜨거 하면서 이 화살을 전 정부 쪽으로 돌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치 쟁점을 삼으려고 하는 시도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어이없어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정말로 해당 문제들을 해결하고 건설업체에 만연한 안전 문제를 더 어떻게 확보를 할지에 대해서, 그리고 건설 분야에 관련된 어떤 그 비리가 있다라고 하면 이 비리를 어떻게 뿌리 뽑을지를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시선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까지도 책임져야 되는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지진 않을까라고 걱정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것을 정치 쟁점으로 삼아서 그 탓을 돌리려고 하는 이런 시도에 대해서는 저는 책임지지 못하는 모습이다라고 우리 국민들에게 오히려 손가락질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무량판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오히려 그 주차장 그 지하의 공간 효율성을 더 높여주는 이러한 공법이라서 굉장히 좋은 거다. 그런데 대신에 여기에 철근이 더 보강돼야 되는데, 이 보강이 설계 당시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시공 당시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 이 공법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뭐 이런 의견들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무량판 공법이 도입된 전체 아파트에 대해서 사실상의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것들이 국민들의 생각이고 걱정이에요. 그런데 이건 쏙 빼고 이걸 정쟁으로 삼으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이 혼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일 뿐, 그리고 정쟁화시킨 것일 뿐, 그러면 전 정부에 대한 책임론까지 갈 사안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실 쟁점을 흐리는 시도죠. 무량판 알겠습니다. 공법이 2017년에 나왔다라고 하는 게 정부에서 이 공법을 개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 그 건설 전문가들이 좀 더 나은 공간을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네. 그러면서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계속해서 개발을 하잖아요. 자, 알겠습니다. 우리가 신기술 예. 개발하고 제품 개발하고 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2017년도에 개발됐으니까 문정부 탓이다. 이건 정말 지나가는 속아웃을 일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정연국 대변인의 의견은 어떠신지도 이거 여쭤봐야겠습니다. 국민 주거 안전 문제를 두고 정부 내 탓이다 정부 간에 공방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책임 공방 자체는 그렇지만 바람직하지 이게 않다. 뭐 실상을 보면은 2010년도 이 무량판 공법이 2017년도부터 확산이 되기 시작해서 많이 사용됐던 것이 사실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그렇죠. 이런 무량판 공법이 위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정부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 차원에서 권장을 했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를 위험성을 방치를 했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는지는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 현장에서의 이런 효율적인 공법이라고 판단이 됐다고 했을 경우에 이런 위험성을 방치를 했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이걸 뭐 어느 정부가 이 정부 탓이다 저 정부 탓이다 하는 것은 뭐 국민 주거 안전을 두고서는 그렇게 말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전수조사를 통해서 만약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런 것을 파악하는 것은 당연히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거기에 책임이 따른다, 전 정부의 책임이 따른다 할 경우에는 그것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고, 현 정부의 책임이 따른다는 부분은 또 그 다음도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를 떠나서 아주 심도 있게 전수조사를 비롯해서 깊이 있게 조사를 해야 된다고. 네, 알겠습니다. 이제 뭐 당 정부에서 차원에서 좀 고민하는 원인과 대책 마련이 있을 거고요. 이제 보니까 LH 공사에서도 자체적인 대책 마련이 나왔는데, 긴급 대책 내용을 보니까 반카르텔 본부 설치해서 앞서 이제 정관이유에 대한 부분 지적해 주셨는데, 이 상황을 좀 척결하겠다라는 건데요. 실효성 논란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실효성 논란이 사실 공기업이지만 이들이 퇴직하고 나면 이제 민간인이잖아요. 민간인에 대해서 나중에 취업하는 것까지도 제한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뭐 공무원들과 관련돼서 이제 그런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위직 공무원은. 근데 이분들은 사실 고위직 공무원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이제 헌법에 위반될 수 있는 소지가 좀 있어서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운영 측면에서 전관들이 그 어느 기업에 특히 용역 업체들 그 이제 용역 업체라고 하는 게 설계, 감리 이런 데거든요. 그 요번에 그 고속도로 양평 고속도로 문제도 용역 업체예요. 뭐 이런 똑같은 업무를 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에 전관들이 가서 결국은 전관들 월급도 많이 주잖아요. 그 월급을 어디서 갖고 옵니까? 일거리 따오라는 거고 그 일거리가 LH에서 많이 나오니까 LH 일거리 가운데서 몇 개를 따오면 당신 월급에 뭐 몇십 배 정도의 그 값어치는 있는 거니까 하면서 계속해서 영입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실제 LH가 건설업계에서는 최고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개혁할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 대통령 좋아하는 카르텔 그러니까 반 카르텔 본부 뭐 이렇게 하면서 정치적으로 모면하려고 하는 이런 쇼처럼 보여요. 지금 현재 있는 그 각종 용역업체들의 그 뭐 LH, 군, 국토부 이런 데 다 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알겠습니다. 것들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로잡을지를 대책을 내놓아야 됩니다. 예. 그 반카르텔 본부라 그러니까 대통령이 카르텔 말을 용어를 잘 쓰니까 그 카르텔 용어를 붙인 거 아니냐 이렇게 그렇게 그런 식으로 볼 필요는 없고요. 이 당연히 없어져야 될 카르텔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건설업계의 카르텔이에요. 그냥 설계, 시공, 감리 이 두 세 그룹의 이권 카르텔이라는 것은 예전부터 있어 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이런 카르텔은 전형적인 이런 카르텔을 당연히 척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런 카르텔 본부를 설치해서 조사를 하고 과연 그 전임 직원들이 그 계약업체들에 얼마나 많이 가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이런 부분 밝혀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혜택을 입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당연히 딱 이 부분은 반드시 척결을 해야 될 계획의 대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복귀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